예, 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생존TV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기후위기와 감염병 문제, 그러니까 최근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두 번째로 갖겠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패널들 세 분이 오셨는데 지난번과 동일하게 정혜광 교수님, 감염병 역학 전문가시죠. 교수님 오셨고요. 이번엔 특별하게 사회경제 분야 쪽 얘기를 해주실 우리 인문학 강사님 한 분 모셨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활동하시는 또 사회복지사 분을 모셨습니다. 그럼 각자 개인 소개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정혜강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 교실의 정혜관입니다. 제 전공은 이제 역학입니다. 그래서 역학은 인구 집단에서 일어나는 질병과 건강 현상을 해석하고 원인을 찾고 또 예방하는 방법을 찾는 학문입니다. 거기는 감염병의 문제, 또 기후변화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다 포함이 되는 것들입니다. 예.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만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이고요. 황재경입니다. 아마 사회복지사로 말씀하셨는데 전 사회복지사 협회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3월부터 다른 분이 임기를 시작하셨고요. 저는 주로 이제 저희 사회복지가 사람과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주시하면서 보고 있는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기 구성안에 보니까 최준영 작가님만 소개가 빠져 있는데 제가 분명히 올렸는데 이거는 워낙 소개할 내용이 많아서 직접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수원에서 작은 도서관 책꽂이를 운영하고 있고 10여 년 전부터 노숙인, 미혼모, 그다음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해오고 있고요. 그래서 거리의 인문학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장본인이거든요. 경제적 활동은 그 프리랜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소속된 데가 없기 때문에 긴급 뭐 지원금이나 이런 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요.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도 인문학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모든 강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역학이라든가 감염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증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보조 MC 겸 일반 시민 패널로 참석하게 됐고요. 이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 진행을 맡은 윤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기부터 해볼까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우리가 지난번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지금 첫 번째 기후위기와 감염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감염병과 전염병, 바이러스와 세균 이런 기본적 개념의 차이도 잘 몰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동안 정말 전 세계적 대유행이 실제로 발생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상황을 예전에 19세기 1918년인가요? 스페인 독감 상황에 견줄 만한 대유행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와 가장 비슷한 사태가 있다면 바로 1918년 인플루엔자 세계적인 대유행이죠.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때하고 근데 그 각 나라별로 네. 어떤 보건의료 체계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그리고 각국 간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대유행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나라는 지금 고비를 넘겨서 완만한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 안심을 해도 되는 건지 미국이나 유럽 상황은 이 상황에서 더 악화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위기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지금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 특징적인 상황을 들자면 이른바 선진국,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잘 사고 부유한 선진국들이 집중적인 피해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 체계나 나라의 경제나 모든 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그런 나라들이 가장 속절없이
이제 그 당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치명률, 소위 이제 걸린 사람들 중에서 돌아가시는 숫자도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독일, 그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탈리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걸린 분들 중에서, 걸린 분들의 수도 많지만 걸린 분들 중에서 거의 10%가 넘는 분들이 돌아가세요. 사실은 잊기 힘든 일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통상적인 보건의료 체계가 준비하고 대비하던 것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 코로나19라는 그 질병이 이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선진국에 물론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현재도 이미 와 있지만 후진국 그 개발도상 국가들의 이제 그 대유행이 올 때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지 사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초기에 신천지 사태 때문에 중국에 이어서 2위에 두 번째로 많은 환자를 배출한 나라가 됐지만 이제 다행히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일단 그 코로나 사태를 이 고삐를 잡는데 1차적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 우리가 질병을 잘 관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시 현상일 수 있고요. 현재로서 이제 계속 대구, 경북을 제외한 특히 서울, 경기 지역의 환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에 현재로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가 전력 투구해서 이 코로나19라는 야수의 고삐를 간신히 잡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만 늦추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이 이 야수가 뛰쳐나오는 순간이 되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사실이고요. 그것들이 이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속절없이 이렇게 그 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 일들이 사실 이제 유럽 이제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잘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착시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은 이제 금방 끝날 일이 아니고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부딪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1918년에 인플루엔자 대유행과 대상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걸쳐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되고 그리고 또 거의 5천만에서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현대 21세기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질환의 감염력은 충분히 1918년 인플루엔자에 비견할 만하고 치명률도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100년 전에 정확하게 100년 전의 사안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 하면 보건 의료 체계가 국민들에게 대한 그런 보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 많아서 또 보장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아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이상 이제 뭐 사망률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되는 의료 체계가 뭐 더 필요한 것보다도 많이 되어서 사망률이 적은 건지 아니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라 말하는 국가들에서는 다 잘 되어 있지만 이용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럼 사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제 제일 문제는 코로나19는 엄청난 힘을 가진 야수하고 같아서 이제 우리에 넣어놓고 간신히 힘으로 막고 있는데 조금만 힘을 늦추면 엄청난 힘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죠. 그 뚫고 나오는 힘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 취급하고 있는 대하고 있는 다른 질환들과 비교할 수 없이 강합니다. 강할 뿐더러 대단히 전파력이 강하고 게다가 이제 증상이 발병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는 그게 이제 일종의 스텔스 잠수를 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매일같이 증상을 체크하더라도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옮겨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이제 게다가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지구상에 누구도 이 질병을 앓고 면역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지구상에 이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한 150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77억 중에서 150만 명 정도만이 지금 아직 걸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만이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한 분들이 다 면역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지구상에서 이 질환에 대한 면역을 갖고 있는 부분은 한 30만 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77억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동일한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 말미에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를 겪기 이전의 정상 상태라고 상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새로운 뭔가 그 질병이 됐든 사회 경제적 문제가 됐든 또 전쟁이 됐든 한번 크게 뭔가를 겪고 나서 이 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뭔가 정상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들 많이 얘기하는데 네. 지금 유럽이라든가 선진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엄청나게 뭐가 부족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지금 이 비상 상황에 잘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 나라도 나름 그 나라 수준에 맞게 적정하게 이렇게 보건의료 체계를 준비했었는데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큰 위험이어서 이걸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상황이 코로나 위기가 한 번 오고 말 거냐 아니면 몇 달 있다 끝날 거냐 아니면 한 4, 5년 주기로 한 번씩 올 거냐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기에 대응하는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회 경제 시스템이 견딜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보통 유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대응하는 게 정치적으로 시민의식 부분에서 그리고 정치적 리더십 부분에서 보건의료 체계도 칭찬을 하지만 평소에 과잉 의료 체계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측도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 좀 네. 하고 싶어요. 지난번 촬영 이 주제로 했었다고 그랬죠. 네. 지난번 촬영이 재판이 될 것 같아서 네. 제가 부득이 좀 끼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야수에 비유를 하셨는데 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제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 워낙 요즘 그 출판의 위기, 책이 안 팔리는 시대다 보니까 출판업자들이나 아니면 저희 이제 출판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구호처럼 서점은 청정지역이다. 서점에 가서 코로나 걸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서점에 가서 책 좀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서점에 가서 코로나 걸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그만큼 서점에 사람들이 안 가는 네,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야수의 비유를 하셔서 생각나는 문학 작품이 있는데요. 남미의 그 환경과 관련된 주제를 문학으로 잘 풀어낸 작가 중에 루이스 세풀베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세풀베다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 이제 아마존 유역을 지키려고 하는 원주민들과 개발업자들 간의 갈등, 그 갈등의 중간에 암살쾡이라는 동물이 끼어 있거든요. 이 암살쾡이는 외지에서 들어온 개발업자들에 의해서 자기 새끼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복수심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원주민들도 두려워하고 뭐 개발업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암살쾡이 만나면 뭐 거의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그 암살쾡이에 맞서 싸우는 노인이 있는데 그 노인은 아내를 잃고 혼자 아마존 강변 유역에서 혼자 지내면서 책이라고 딱 단락 한 권 있어요. 평생 책을 한 권 있는데 그게 연애 소설이에요. 그래서 연애 소설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인생을 소일을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암살쾡이와의 전쟁을 수행해 나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라는 게 그 아마존 유역에 있는 그 암살쾡이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자기의 둥지가 위험을 처하니까 인간들한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암살쾡이와 지금 현재 어떤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같은 위치에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 당국이라든가 기타 세계적으로 뭐 감염 학회라든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나서고 정부 기타 공공기관이 나서 싸우는 게
바로 그 연애 소설 읽는 노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둘 간의 싸움이 잘 조기에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그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백신이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진단학회에서는 뭐 극단적인 처방처럼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더 커져서 이 지구 인구의 한 60% 이상, 80% 이상이 걸리고 나면 이 문제가 좀 진정될 거다. 왜냐면 항체를 갖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독설이거든요. 지구인 중에 대부분이 걸리고 나면 항체가 형성되니까 이 문제가 사그라들 거다.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보는 거거든요. 바이러스의 명멸을 중심으로 보면 그렇고, 우리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전혀 반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돼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전에 백신이 됐건 아니면 치료제, 뭐 혈장 치료 같은 경우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뭔가 치료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연애소를 읽는 노인이 돼서 그 암살행위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암살광이를 다 죽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적정하게 거리를 두자. 이런 싸움도 그런 싸움이 필요한 거고, 제가 뭐 바이러스가 예를 들면 기후 위기, 환경 위기를 생태 위기라고 그러죠. 아마 이전보다 훨씬 더 잦은 발생이 있을 거다, 창궐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시각이고, 실제로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백신을 개발하든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너무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그건 무책임한 발언이나 얘기했지만은 60% 이상의 인구가 감염돼서 자연적인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얘기하지만 그건 너무 희생이 큰 거잖아요. 그리고 감당하기 어렵고.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백신을 통하든 자연적 면역을 통하든 대부분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 못하죠. 언론도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그런지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고, 학회 입장은 어떤 건지 실제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전 좋겠어요. 아울러서 또 여쭤보고 싶은, 거기에 첨언해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가 집단 면역을 60%, 스웨덴은 사회복지에 저희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복지국가로 지향하는 나라고, 그리고 실제로 상 자체가 아니라 이제 민주적인 의사소통부터 이제 그런 많은 결정을 한 나라, 그런 좋은 추구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집단 면역을 결정했을까 했을 때 저희 관찰을 보고 있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근데 지지율이 높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또 저는 이제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착시 안간힘을 들여서 뭔가를 막고는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저희들끼리 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순차적으로 우리가 병이 걸리는 연습을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그것도 계획해야 되나? 뭐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이제 통제와 관리와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걸 관련했을 때 그런 농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암담하거든요. 교수님 아까 말씀 들으면 좀 암담한 느낌이 드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야수를 막는 방법, 아니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혹시 대안 중심이나 같이 얘기해 주시면 참 요즘 좋을 것 그래서 같아서. 생활 방역이란 네, 키워드가 네. 다시 네, 등장하고 있는 건데. 예, 아마 이제 집단 면역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세계적인 논란거리가 됐는데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그 문제를 논의를 해왔던 이야기이고요. 극단적으로 이제 스웨덴이나 영국이 선언을 했다가 결국 이제 빨리 접고 네, 네. 했는 그 이제 다시 방역으로 돌아섰는데 그 제일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피해가 너무 크고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야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 그 질병의 이 전파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치명률이라고 하는 이 피해가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2%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고, 독일 같은 나라도 한 2% 수준으로 누르고 있고, 그 사망의 대부분이 80세 이상 내지 70세 이상에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인플루엔자라든지 다른 질환에서 보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보니까 치명률이 거의 10%, 13%까지 치솟는 끔찍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나라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선진국들의 소위 서구 여러 나라들의 보건의료 체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는 사실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각 국가들은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현재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보건의료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라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이지만 실제로는 질병이 안 생기게 하는 여러 가지 기제를 지난 100여 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 왔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전한 물을 상수도를 통해서 공급하고 깨끗한 공기, 하수 처리, 위생, 개인 위생, 또 이 건물이 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없이 개선이 되면서 첫째는 사람이 그런 19세기에 걸리던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수지만 병이 생기는 사람들은 병원에서 모든 기술을 다해서 열심히 치료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첨단 기술이 이제 중환자라든지 암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생기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아주 집중돼 고도로 집약돼 있는 반면에 대신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중환들을 가려내서 치료하는 시설이 잘 돼 있는 반면에 이제 가벼운 질환들을 최대한 병원에 오지 않고 혹은 생기지 않게 하는 기전이 발전해 온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오늘날 우리가 건강의 혜택을 입고 있는 많은 부분은 질병을 치료를 잘해서가 아니고 공중보건 시스템이 잘 발전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로 인한 부수적인 혜택을 입은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질환은 이제 그 전제를 다 망가뜨리고 다 통과해서 다시 19세기, 20세기 초에 1918년의 상황으로 다시 돌려보냈을 때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이 한꺼번에 생기는 그런 대량의 환자들을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의 98%는 치료가 가능하고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병원에 그 중환자실은 물론이고 병원의 병상을 수를 다 초과하는 환자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생기는 상황에서 그 환자들을 다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의료인이나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는 거죠. 즉 전시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는 평상시 같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게 지금 뉴욕이라든지 유럽의 각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요는 그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런 상황에 가지 않게 힘을 계속 눌러서 이 조금씩 나오게 하는 것에 성공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우리 보건 의료 체계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받아낼 수 있는 수준 내에서 계속 그 내에서 환자가 생성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거의 가장 성공한 사례라고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성공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횡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표현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낮고 실제로 사망자 수가 퍼센테이지가 적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보면 불과 2, 3개월 사이에 200명이 죽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국민이 200명이 죽은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네, 그럼요. 국민이 200명이 죽은 거는 뭉뚱그려서 200명이 아니라 사망자가 일어난 사고가 200건 일어난 거예요. 한 개인의 각각의 죽음들이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심하거나 지금 성공했다? 언론에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떠들어대는 것처럼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범 사례다. 물론 보건의료 체계가 뭐 비교적 잘 돼 있는 모습도 보이고 또 헌신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치명률을 낮추고 하는 거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 중에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 그것도 착실하고 생각되는데 저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선진국에 비해서 잘 돼 있다라고 단언할 수 없고요. 단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하는 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메르스나 사스를 네, 겪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와중에 병상이 부족하고 보려는 체계의 어떤 허점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국가기관이나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맨날 민방훈련 하듯이 사실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을 두세 번을 겪고 나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 뭐 신종플루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방심할 수 없는 게 어찌됐건 지금 현재 숫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지금 계속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사적 문제로 봐야 되고 이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단기 정치적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이 이후에 초래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역학 중에서도 이제 그 김순석 교수가 소개해서 많이 알려진 사회역학이라는 게 이제 새로 기능을 해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어떤 새로운 어떤 심리적 질병들이 생겨나고 뭐 트라우마라든가 유가족들, 환자들 또 제대로 또 위생 상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의료진으로 투입했던 분들의 희생, 노고 이런 것들이 이후 발생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문제들이 이제 후폭풍처럼 올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뭐 좀 다른 나라에 비해 치명률이 낮다고 해서 아니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마 누구도 이 상황에서 예. 성공했다 끝났다 이렇게 보지는 그렇죠.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초입에 예, 예. 예를 들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우리가 몇 단계 방어막을 통해서 최대의 피해를 줄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 쓰나미가 더 크게 올 때 그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의 시간 동안 우리는 뭐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그 이후의 과정을 이제 병리학적인 전문가와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봐야 돼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 누르고는 있지만 사회적 격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뭐 이렇게 그 장벽을 이렇게 쌓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들이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희생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희생하는 것들과 이 진단과 함께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때는 가려면 이게 협력이 돼야 되는 부분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회 체계와 부분에- 관련된 것과 예.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한 대안 중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죠. 제가 아, 네, 죄송합니다. 아니 하시죠. 세 분한테 공통적으로 저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총동원 체계잖아요. 네네. 이게 언제까지 지속 그렇죠. 가능하지 않기 네네. 때문에 이게 세 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느 시점까지 가고 이제는 뭐 지역사회 생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체계를 좀 어느 시점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모 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는데 좀 소설 제목을 패러디를 했었어요. 그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그 소설의 제목을 패러디해서 제가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약간 장난을 좀 친 거죠. 콜레라 시대의 사랑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그 콜레라가 창궐하던 그 시기에 이제 뒤늦게 꽃피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인상 깊었던 거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50년 만에 사랑을 이루게 된 두 남녀가 배를 타고 선상에서 여행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항구에서 그 콜레라 환자가 타고 있는 배는 정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깃발을 꽂으면 우리는 콜레라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배는 항구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남자는 속내가 이번에 크루즈선들 예, 안 받아들인 것도 이 똑같네요. 50년 만에 51년 만에 획득한 이 연인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배에서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마침 콜레라가 있어서 콜레라의 득을 본 거죠. 좀 엽기적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회적 격리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의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회적으로는 거리를 둬야 되지만 심리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더 거리를 가깝게 해야 된다. 연대해야 된다. 장벽을 치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야당이나 이런 데서 초창기에 뭐 무슨 중국을 왜 안 막았냐, 어느 나라 안 막아, 다른 나라는 입국 금지하는데 우리는 왜 상대적으로 대응 안 하냐, 그러고 비판하고 또 오늘 또 마침 요 근래 정 총리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입국 금지한 140여 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공항에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게 하겠다. 비자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겠다. 정확히 예. 말씀하셔요.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예. 비자 면제, 이런 비자를 발급받고 것, 들어와라. 그런 걸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다 그러는데 옥신각신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지엽적이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잘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이라든가 유학생이라든가 이런 거 막을 수가 없거든요. 물리적으로 사실 그렇게 보면 한 지구촌이라는 말이 나온 지가 벌써 반세기가 지났는데 이거를 특정한 나라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중에 제일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문제거든요. 이를테면 사람들이 모여야 영업행위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뭐가 이루어지는 산업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군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다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어떤 질병 이 자체만으로 국한해서 볼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면이 이제 전부가 다 소트가 돼서 이 사태를 전면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시기가 다가왔고 또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돼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노령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예전에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극복됐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년층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더 사망률이 높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을 또 우리가 복지를 주기 위해서는 젊은 층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그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봤을 때 지금 노년층 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또 궁금하고 지금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그래 한 3개월 정도까지는 견뎠어. 근데 앞으로 더 된다고 생각하면은 좀 많이 답답하거든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글쎄, 이제 저희가 이제 연금대 아파트 안에 있어요, 복지관이.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한 25년 돼서 예전에 중장년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다 노인이 돼서 이제 한 그 60% 이상이 노인 세대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코로나 이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이제 휴관도 하고 부분적으로 열었다가 다시 그리고 또 안부 전화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우리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감성은 없으세요. 조심은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집단적으로 이렇게 저는 그 죽음이 슬픈 거 청도병원 같은 20년간 강금 생활되었던 분의 죽음이 슬픈 거고 사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노인분들은 더 삶을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렇게 두렵거나 이런 측면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이번에 기회를 통해서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증상이 아닌 거죠. 현상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고령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을 봐왔는가 이제 뭐 일상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그리고 죽음 한 사람의 죽음 그러니까 정말 200명의 죽음을 우리가 떼죽음을 본 건데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질병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사망률이 엄청 적은 거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볼 때와 이제 국가라는 큰 아니면 세계라는 이런 그림 속에서 볼 때에 정말 지금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 시기다라고 해서 제가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을 잘 못 드리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아까 이제 의료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은 사실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만약에 이게 침투가 됐을 때 요양원 같은 게 단적으로 요양원이지만 만약에 연금대 아파트라는 어떤 노인이 집중주로 거주하는데 집단 발병이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사회 시스템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찮은 죽음이 될 수 있는 그 위기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좀 잘 일상적으로 마크해 나가는 지금까지 너무나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국민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앞으로 국민들과의 협력 속에서 좀 어떻게 일상적으로 이게 사회 통제도 너무 희생이 많이 되지 않으면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준비가 돼 있다고는 생각해요, 시민들은. 그런데 그럼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이제 좀 비전을 조금 사회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할 준비는 돼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질병을 방어하기 위한 시스템도 계속 보완하고 그리고 이 과부하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이런 총동원 체계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동원 체계를 확 열어가지고 그냥 자연적인 면역 체계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을 늦추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니까 기존의 생활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의 생활을 못하게 되면은 사회 경제적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잘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거리두기 하라 그러면은 몇몇 직업군을 빼놓고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기존의 그 경제 생활을 사회 생활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 개인적 친분 관계 이런 것들도 다 거의 뭐 위기 시대에 맞게끔 뭔가 다시 세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경제적 수익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걱정돼요. 실제로 말하면 이 상황을 견디고 있는 그 의료 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거기에 투입되는 그 인력과 예산, 역량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총동원체가 가능할지 하나하고 이건 그러면 이게 버티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뭔가 대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지원 체계가 빨리 만들어서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적정하게 얘기되고 있나요? 뭐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이게 2차, 3차 나와야 되고 그리고 빨리 정책 단위는 이게 장기화됐을 때를 대비해서 복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의료 체계에서는 이게 언제까지 이 정도 뭐 전시 체계로 갈 수 있는 건지 지금 두 가지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이 두 가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간단하게 교수님 이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의료 체계의 경우는 이제 이미 굉장히 많은 재편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또 이 사태에 맞게 이제 인력과 시설과 여러 가지 시스템을 조정하는 작업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워낙이 단시간에 한꺼번에 많은 환자가 생겼고 그게 유럽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빨리 당겨서 본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오기도 전에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대기하시는 도중에 댁에서 돌아가시고 케어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죠. 그게 사실은 지금 유럽의 축소판을 우리는 대구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적인 체계에서 이제 그런 대구 같이 그 한꺼번에 일어난 지역을 이제 지원하고 인력을 동원하고 필요하면 자원봉사를 동원하고 하면서 이제 대처해 나가는 것에 대한 훈련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수원 지역에서 혹은 이제 서울에서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들을 열심히 해왔고 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까지라는 측면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될 것이고요. 사실 이제 지금 문제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어떻게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우선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오히려 더 좀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거나 수술하셔야 될 분, 항암제를 쓰셔야 될 분, 또 이제 그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투석을 해야 되는데 병원이 닫히면 이분들은 그냥 돌아가십니다. 우리나라 상황 정도가 지금 그런 분들의 치료 영향 받을 수 있는 정도인가요? 유럽 일부 영향을 받지요. 이미 일부 영향을 큰 병원 종합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때문에 그쪽에 의료진이 투입이 되면 첫째는 의료진의 수가 그 레벨 D를 입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런 절차하고 시설 때문에 보통 환자 한 명을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시설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 인력은 기존에 최적화된 병원 인력의 다른 분야에서 뽑아오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일상적으로 치료하던 치료 행위가 일어나던 다른 부분에 그만큼 줄여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예전 같으면 금방 와서 수술할 수 있었던 질병을 이제 응급실에서 기다리거나 순서를 기다리다가 악화돼서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이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그 부분은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오래까지 버틸 것인가의 문제는 아마도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그 다음에 간접적인 피해, 2차적인 피해, 부수적인 피해가 같이 상승 효과를 계속 일으키면서 이제 전체적인 의료 체계가 굉장히 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위기 의식을 모두가 다 공유를 하고 있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현재로서 이 질환에 대해서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입증된 것은 첫째가 바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것은 콜레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1918년 인플루엔자 시대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결국 가장 확실하게 이 기세를 꺾을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이죠.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제 많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개발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게 또 이 그동안에 이 우리가 치러야 될 것들을 생각할 때 결국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수준에서 계속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란 부분을 적어도 가령 지금 70%를 하고 있다면 60%나 50% 이렇게 늦출 수는 있지만 0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 자체, 우리 시스템 자체를 50% 거리두기에 맞춘 산업 체계,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체계로 바꾸는 작업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까 스웨덴에서 일어난 것처럼 집단 면역을 그냥 기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귀중한 사람들을 잃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0명이라는 목숨은 사실 목숨의 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이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고요. 그것이 2,000명이 아니고 200명이니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그 자체가 굉장히 큰 희생이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희생을 어떤 쪽으로 치러야 될 것인가 이 문제 사실 이제 실업이나 이런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생기는 실업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돌아가시거나 고통 겪는 사람들이 사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피해와 그 피해의 수준을 일단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인정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 감내해야 될 것과 혹은 이제 막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활발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의 이슈도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무슨 여기 패널 좌석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좀 현재까지 나온 가장 확실한 치료약이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너무 가깝게 앉은 거 이 방송을 안 했어야죠. 그랬나요? 좀 떨어져 효과가 앉아서 크기 했어야 때문에. 온라인으로 되는데 해야 근데 다들 사회적 네. 거리두기에는 다 동의들을 하시나 봐요. 근데 거기서 오는 개인적 고통도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교수님이 생각하세요? 그 이제 논제를 던져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치료 방식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인데 그걸 정부도 이제 방관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재난 지원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소득 뭐 하위 70%를 주니 또는 저쪽에서는 뭐 절대 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지금 뭐 전 국민에게 50%를 주니 얼마 전에 제 대학 다니는 딸아이한테 제가 10만 원을 뺏겼어요. 10만 원만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줬더니 너 무슨 근거로 10만 원 달라 그랬더니 가족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걸 저보고 아버지가 찾아가서 쓰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거는 저희 아내가 찾지 제가 안 찾거든요. 개인에게 가요, 그거 개인. 아니, 그래서 결국 2만 5천 원 줘야죠. 4인 가족이니까. 왜 10만 원? 돈만 개인당 10만 원. 개인당 10만 원이거든요. 네. 사실은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이나 정의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제 사실은 핫 이슈가 되지 못했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기본소득 개념이 굉장히 많이 이제 편안하게 다가오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스웨덴 얘기했는데 최초로 기본소득을 한 나라도 스웨덴이죠. 2017년인가요? 그때 1월달에 기본소득을 처음으로 줬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사실 뭐 유토피아라는 소설에 기본소득 개념이 나오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본소득 개념은 아주 오래됐어요. 고대 로마에서부터 있었거든요.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점점 확장되다 보니까 군대 전쟁하러 끌려갔던 군인들이 농토를 가지고 있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네투스라는 귀족들한테 땅을 다 팔고 전쟁 나갔다 돌아오면 자기 경작할 땅이 없으니까 백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도시 불안한 이제 건달들이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사람 죽여받겠다, 폭력을 써왔던 사람들인데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불황인처럼 거리에서 떠돌고 술 먹고 그러니까 이 사회 불안 요인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나온 개념이 기본소득 개념. 그 사람들이 일을 시키지 않지만 급여를 줘서 일정 정도 돈을 줘서 사회 불안을 좀 안정화시키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뭐 소설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 일상화돼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마중물이죠. 기본소득 언제까지 계속 줄 수는 없는 거. 그러나 당장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
저 같은 경우 강의가 다 취소되고 책고집 강좌도 다 폐지되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 막막하거든요.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당장 그 돈이 액수로서 액면가로서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국가가 우리를 보살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되니까 국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어떤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방어선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사회적 그래서 방어선. 그런 것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이런 게 4차 산업 이후가 되면 이제 대부분 일자리가 AI한테 뺏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환경운동가 직업도 뭐 뺏긴다고 얘기 통계 보니까 나온 것 같은데 아, 하여튼 뭐 등등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뭐 의사도 직업을 뺏기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결국은 이제 소득을 어떻게 제공해서 소비를 진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국가가 좀 사실은 좀 무리해도 돼요. 우리나라 뭐 IMF 때 부채비율 얼마나 높았던 나라입니까? 그리고 IMF 때 기업들 힘들다고 공적 자금을 500조나 풀었어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저 같은 경우 자금도서 운영하는데 그 사업처라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긴급자금 투입하는데 2조 5천, 뭐 5조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망하면 500조, 1000조 뿌려주는데 국민들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 망하는데 왜 이렇게 찔끔찔끔 쓰는지 모르겠어요. 좀 대대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럼 또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후에 만회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부에 쓰는 돈 정부가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결국 국민들이 다 세금으로 또 노력해서 갚아 나갈 그런 국민들이잖아요. 우리가 위기 대처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 선거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당이 당력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이번 기회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도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저희 이제 복지 쪽에서는 그 이번에 코로나로 이렇게 사회가 멈췄었잖아요. 잠깐 멈추고 처음에 충격이 좀 컸어요.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멈출 수 있구나라는 이제 체감을 하면서 그런데 시민의 생활은 계속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통찰인가 뭔가 이렇게 머리 한 대를 맞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상하죠. 네.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아 사회가 멈추고 우리는 경제 활동을 못해서 굶어 죽을 수 있다. 이게 원시 시대의 농토를 이뤄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금 상이 자유를 씌운 어떤 자본주의 사회 안에 삶 고용 관계들이 이렇게 얽혀 있는 거구나를 머리 한 대 맞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가면을 쓰고 너네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라고 했던 개인의 책임으로 몰았던 이런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한 방 맞은 거고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시기인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0%의 어떤 그런 시스템 있잖아요.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도 그런데 50% 정도는 사회적 활동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채워주는 게 이제 아까 기본소득일 수도 있고 참여소득일 수도 있고 미리 복지 전문가들은 많이 했던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아무 말이 통하질 않았었는데 이 사회가 멈춰보고 우리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체감을 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말 성찰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저는 개인과 이제 사회 국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보고 싶은데 이제 저는 개인의 경험인데 저희가 사회 복무요원들하고 직원들은 출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하면 식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일렬로 하는 거죠. 각각 떨어져 마주 앉지 않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제 앞에 어떤 사회복무 요원의 이제 밥 먹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평상시에 말도 없고 너무나 소극적인 이 사회복무요원 활동 자체를 굉장히 신경 써서 저희가 이제 보는 친구인데 너무 편안하게 밥을 먹으면서 이제 핸드폰 하고 음악 듣고 편안한 거예요. 그 환경이. 아,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그냥 강제할 수가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 되게 혼자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인위적으로 이걸 관계를 맺어준다고 이게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가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시선을 받고 불편해하는 것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없어야 되는 사회가 사회적으로 해결이 되는 어떤 사회적으로 배려를 하는 관심 있는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무관심과 관심이라는 어떤 경계들을 좀 우리가 이걸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좀 한 단계 올라간 판을 바꾸는 그 계기로 저는 삼았으면 참 좋겠다. 이게 이제 단순한 기본소득도 거기에 해당되고
어떤 그런데 아이디어 정도만 있는데 대안은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그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저도 좀 기사라든가 워낙 집에 혼자 있으니까 코로나만 집중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진짜 코로나 네, 박사가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분류 범주를 나누자면 하나는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 어느 시대나 질병은 유행하고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도시화된 밀집된 형태를 취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동식물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감염병은 어느 시기 확산되는데 거기에 대비하려면 공중보건 체계가 의료 체계가 뭔가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항상 전시처럼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인력과 예산이 있고 평상시를 유지하다가 위험이 닥쳤을 때 전시 동원 체계가 용이할 수 있게 시스템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면은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은 대유행이죠. 일시적으로 급작스럽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정부가 여러 조치를 취하고 동원을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이제 대유행하지 않게 시민들이 물리적 거리두기라고 사회적 거리, 심리적 좀 가깝게 하고 물리적으로 좀 멀리서 떨어져 지내자. 이 의미가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대유행을 그러면 앞으로 일반화 늘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로 어떻게 맞닥뜨리고 살 수 있냐?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우리가 근본적인 체질을 바꿔야 되는데 그 체질을 바꾸기 위한 의미의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처음 체험하면서 좀 생활을 바꿔보자. 나중에 이제 이게 정상 상태로 돌아오더라도 아마 좀 그게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상황에서 다 뭔가 문제를 극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코로나 끝났으니까 끝난 이유를 뭐 너무 집중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좀 번외 얘기일 수 있겠는데 좀 한가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는데 좀 근본적으로 좀 그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피엔스라는 종이 갖는 그 못된 성질이 못된 성질이. 예, 만들어낸 업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까 교수님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구상에 다양한 호모 속에 속하는 그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엘렉트루스니 뭐 네안데르탈인이니 뭐 등등 다 멸종시키고 결국 우리 사피엔스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종의 다양성을 스스로 우리 선택에 의해서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지금 사피엔스 종만 있잖아요. 단종이죠, 단종. 자동차가 단종된 게 아니라 종이 딱 하나의 종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 생기는 어떤 질병이나 감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감염되면 외람된 표현입니다만 동물들 살처분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언짢잖아요. 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종들은 다 그냥 개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지금 네안데르탈렌시스의 유전자 우리 사피엔스의 0.2%가 있는 거를 지금 주라이 공원에서 그 유전자 모기에 채취해서 하는 것처럼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를 지금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활성화시키자. 예. 이게 이제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인문학적으로 제가 좀 재밌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약간의 성찰의 계기도 필요하다. 아까 말했지만 생태계 파괴하고 자연 파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맞닥뜨린 현실이고 또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공격성, 타 종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이것은 미시적으로 보면 타인을 인정하지 않는 문화, 자기중심 문화 이런 것들이 만연했었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물리적 거리는 사실 정확한 용어는 물리적 거리두기죠. 그렇죠. 네. 물리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정서적 거리두기는 더 가깝게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서 북극으로 갔던 들소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온몸을 털로 감싸잖아요. 책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갑자기 날이 더워졌어요. 못 벗죠. 네, 못 벗어요. 근데 인간은 춥다가 날이 갑자기 더워지면 옷을 벗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에만 의존했던 다른 개체들은 다 멸종했지만 우리 인간은 진화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식을 선택했거든요. 옷이라는 지식, 문화라는 문화. 그 결과 우리가 수없이 많은 명멸했던 지구상에 200만 종의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지금 한 100만 종 정도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다고 하죠. 그중에 이제 우리가 지배종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다양한 어떤 환경 변화나 이런 것들에 잘 대처해 왔다는 거예요. 그 대처의 기본은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곧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적 소양 그리고 상상력이 발휘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사람들이 만나고 소홀해질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 더 정서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들도 좀
나와서 진짜 네, 사회 분위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작 인문학이 위기잖아요. 그래서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인문학 위기가 아니고 사실은 인문학의 굉장히 큰 부흥의 기회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저도 아, 생각합니다. 아까 아시다시피 이수기 아까 그 콜레라 시대의 사랑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그 대표작 중에 하나인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바로 이제 페스트 시대에 다 피렌체 교회에 대피해서 있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갖고 한 문학 작품인 거고요. 그 외에 뭐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나 굉장히 많은 소설들이나 문학 작품들이 실제로는 이제 이런 대유행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겪어보니까 알지만 우리의 삶이 기본 전제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삶에서 우선 생계의 위협을 받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또 사회생활에서 이 큰 지장을 받게 되는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과 가족들과 혹은 직장에 있는 다른 동료들과 친지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것인가? 직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마다 회식을 나가서 2차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에 아주 필수적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격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말하자면 감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인 것은 분명한데 이제 그렇지만 사람의 삶이 이제 홀로 각 개체로서의 삶과 집단으로서의 삶의 어떤 그 조화로운 어떤 균형점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는 조금 더 떨어져 있고 싶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더 편안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속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 것과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지금 무엇인가를 좀 가려내고 그러면서 이 우리 인간관계의 본질 또 우리 이 소위 이제 생산이란 것 본질을 어떻게 에 해당하는 게 무언가에 대해서 가려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생산이란 것도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까지는 몸을 써서 뭔가 하고 모여서 일하고 모아놓고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하던 것에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방식의 생산이 가능하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음악가들이 모여서 항상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파트를 연주한 다음에 그걸 모아서 같이 한다든지 하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실험들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위기가 대개는 많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가령 기후 변화 때문에 멸망한 마야 제국이라든지 뭐 크메르 제국 같은 것들을 예를 들지만 사실은 그 나라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망한 것인가 그 제국들이 실은 그 제국에 있는 취약성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종료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있다면 이러한 위기 이제 팬데믹 시대에 그 취약성이 결정적으로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이제 우리는 사회의 붕괴 쪽으로 갈 것이고 혹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길을 찾아내면 오히려 이제 이러한 위기가 이제 시스템을 훨씬 더 강화하고 앞으로 소위 이제 우리 강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지만 사실 거기에 핵심은 우리의 노동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어떤 패러다임이 그냥 그 일하지 않아도 사람의 존재로서 그냥 다 인정을 하자. 그 다음에 이런 노동은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은 로봇이나 시스템이 하고 사람의 가치는 조금 더 창조적이거나 사람 간의 소통이라든지 다른 형태의 어떤 이 업무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결국 제가 이해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경제개발 시대에 열심히 아침부터 샤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하던 것들의 어떤 습관에서는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시스템이 이제 본의 아니게 강요된 이 체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번쯤은 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노동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또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어떤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시대인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이제 인문학에 저는 인문학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새로운 황금 시대, 르네상스가 온 게 아닌가 역설적으로 그렇게 인문학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고. 근데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걸 혼자만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 저 아까 동물 살처분 얘기할 때 이제 들었던 생각인데 이제 동물들이 뭐 돼지를 예를 들자면 돼지가 태어나서 질병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자 우리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자기가 낳은 새끼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젖을 주다가 결국 병에 걸리면 다 묻혀버려서 죽어버리는. 또 우리가 먹고 있는 닭도 마찬가지로 개개우리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이제 공상 뭐 영화라던가 이런 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상황보다 이런 시점이 더 악화됐을 때 인간도 그렇다는 느낌. 네, 인간도 네. 나도 이렇게 개개의 그 집 안에서 살면서 사람 한 번 만날 때 누구세요? 이렇게 확인하고 택배 마스크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원래 한국 사람들은 또 좀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정이 있는 민족이고 이런데 이거가 결여되는 시점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런 정서적으로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상황이 그 또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지금 인문학이 꼽히는 시기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냐라는 저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그런 네. 거죠. 사람 자체가 되게 존엄한 존재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슈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진짜 존엄하게 여기는지의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볼 기회가 많지 않았었던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계기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왜 존엄하냐라고 하면은 나와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나는 되게 잘나서 내가 정말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내 생활을 잘 책임지고 나는 그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한이 있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자기를 존중하지만 타자를 존중하지 않는 자세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연금생활자이신데 요번에 이제 재난소득 100만 원을 국가에서 주는 걸 못 받으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섭섭함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국가가 망하려고 저렇게 온 국민한테 이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 논리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은 바로 그게 국가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게 3개월 안에 환원해야 합니다. 사회에 써야 된다는 논리를 얘기를 거기까지 연결을 우리는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역사회에 어떻게 그 돌아가면서 뭘 먹고 10억 매출 이하의 지역페이를 쓸 수 있는 업체들이 살아나게 어떻게 도움을 이렇게 연동이 되는지 연결이 돼 있는지에 대한 실체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감지하면 우리는 인간이지만 감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개돼지 이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인류의 역사에서 저희는 알고 있다고 보는데 그걸 모르는 척하고 저희가 지금 사는 현대가 정말 문제이고 이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걸 누구나 깨닫지는 않겠지만 이것을 일상적으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어떻게 이제 이끌어낼 것인가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황 관장님이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저를 인문학 강의하라고 자주 부르시더니 요즘 안 부르시더라고요. 다시 좀 불러주세요. 네. 제가 하는 인문학 강좌는 네, 네. 뭐 수준 높은 철학 강의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네, 네. 사는 이야기들을 어르신들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경제 순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단 네, 네, 말이에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인문학의 수혜를 전혀 못 받은 분들이에요. 맞아요. 개발 독재 시대에 그저 그냥 앞만 보고 다니신 분들 자식 키운다는 일념으로 돈 하고 그다음에 특정인의 우상화가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인문학 말씀하셨습니다. 인문학이 황금기를 맞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어도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뭐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정말 이 사회적으로 지금 힘든 사람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이분들 뭐 무슨 적폐다 뭐 이런 용어 쓰지 말고요. 그분들 다 삼촌이고 우리 이웃 부모님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왜 거기를 나가겠어요? 그분들한테 어머니 아버님 젊으셨을 때 인문학 강의 못 들으셨을 거고 시민의식 이런 거 민주주의 이런 교육 못 받으실 텐데 신호등 지키는 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인문학이에요. 이런 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었잖아요. 지자체 그 많은 예산 가지고 자기들 정책적으로 홍보하는 데만 쓰지 말고 좀 이런 힘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 지금 현 팬데믹 상황에서도 지금 필요 이상으로 공포를 느끼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는 반대로 전혀 공포식을 못 느끼고 나이브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열심히 안내하고 알리는 그런 거를 이제 복지관으로 네. 출발해서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그래서 알겠습니다. 4차 산업시대 그러니까 노동 유연성이 있는 직군들은 사실은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아까 기본소득도 받쳐줄 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유연하게 다른 직종으로도 움직일 수 있고 근무의 방식도 바꿀 수 있겠지만 기층에 있는 노동자분들, 자기 스스로의 노동 유연성을 상실한 분들, 학력 수준이 낮거나 구조적으로 바닥으로 내려갔고 이분들은 기본소득이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4차 산업시대에 이 직업 다 뺏고 일자리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본소득 얘기를 사실 의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기본소득 주제로 한 번 더 하면은 좀 좋겠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인문학적 성찰이 필요한 시기고 또 인문학적 성찰이 또 요구되는 시대다. 좋은데 그 속에 우리가 다양한 인간 본상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좀 자세하면서도 잘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주는 어떤 사고, 뭐 대전쟁이라든가 대감염병들이 많았지만은 아마 주는 교훈이나 의미가 상당한 것 같아요. 아마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특별하게 예를 들면 뛰어난 선수 몇 명 그룹들이 군데군데 몇 군데 모여서 토론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의미나 교훈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게 나중에 앞으로 삶의 어떤 일반적인 생활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얘기를 좀 자연스럽게 여러 공간에서 나눴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런 역할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뭐 시민사회 특히 이제 인문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마지막에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뭐 얘기를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첫 회에는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많이 다뤘고 오늘은 현재 코로나 사태가 대확산된 현황을 좀 진단하고 여기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시스템들이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지속 가능한지 이대로 가다가 기존의 이제 사회 경제 시스템은 또 거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뭔가 파괴되지 않고 다시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염려스러운 얘기들 많이 했는데 아마 여기서 끝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래서 마무리 발언 겸해서 오늘까지 얘기 쭉 하셨는데 다음에 방금 우리 최준영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사회 경제적으로 좀 집중해서 뭔가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뭔가 제안 겸 마무리 발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패널 분들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니까 우리 예. 관장님부터. 예. 네. 저는 이제 그 사실 개인의 삶이라는 거랑 사회와의 관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고 이것이 연결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뭐 누구만의 정부만의 일이나 누구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온 경향이 있는데 저는 다 연결되어 있고 내 스스로가 사회와 이렇게 연결짓는 그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지식인들의 역할인데 대부분의 이제 아까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뭐 이런 경험, 교육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의 그 우리 시민들의 삶은 전 70% 이상이 상당히 많이 그런 이렇게 내동댕이 쳐진 삶의 가능성이 있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개인의 삶과 사회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는 과정에 저희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있는데 이제 이번에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그런 일에 굉장히 중요함을 많이 이제 깨닫게 됐고 근데 그것은 어떤 인간이 고유하게 존엄하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확인이 돼야 되는 어떤 이런 이슈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한 절감을 더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자발적으로 그리고 서로가 공동체가 함께 이제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또 배려를 위해서 거리도 둬야 되고 뭐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그 근거리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사실은 더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본소득이 중요한 말씀을 하신 부분에서 되게 중요하게 와닿는 건 뭐냐면 저희는 국민기초수급자분들을 근거리에서 보시는데 그분들은 많은 금액을 받지는 않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이제 국가에서
얼마씩 받고 사시는 분들과 그 위에 대상이 아니라서 치열하게 식당 일하고 뭐 여기 주차장 일하고 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요 분들 위에 계신 열심히 일하려고 했던 분들이 사회적으로 단절이 되고 정말 맥락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실제로 경험적으로 근거리에서 그런 얼마나 중요한 이 사회 시스템이 이런 분들도 걸러내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아가게 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데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어떤 선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계기였습니다. 예. 이렇게 당장 얘기하면 다음 되나요? 주제로 그걸 다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다음 주제로. 네네, 예를 이런 들면 얘기는 그런 거죠. 계속 여러 기회로 진행이 얘기를 돼야 할 된다는 텐데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생존 TV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네네. 가장 시의성을 요구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지금 상황도 진단해야 되겠지만은 네네. 지금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 정상 저는 상태로 그런 거죠. 키리바시의 그 어떤 섬이 세계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잠기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어떤 잠기는 게 물리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요번 거 사회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 우리가 봐야 되는 기후 변화와 비슷하게 사회의 어떤 이런 현상들을 뭐 계속 탐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런 주제 제안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예. 참고를 네.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좀 우리 그 작가님이 계시고 또 관장님이 계시니까 좀 더 좁혀서 건강 문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 환경과 기후 변화의 문제에서 폭염의 문제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들을 건강 피해를 이야기할 때 제일 항상 그 가장 초점이 결국 취약계층, 민간계층이고 분들이 결국 이제 생물학적인 취약성을 가진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의 문제였는데 문제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로 돌아가시는 분들, 가장 취약한 분들이 누군지를 다시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다시 리뷰를 해보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령층,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기저질환인데 놀랍게도 기저질환이 대개 이것이 호흡기질환이니까 뭐 폐렴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많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가진 분들이 가진 질병 중에는 고혈압, 심혈관 네. 질환, 그 다음에 이제 뭐 치매나 이런 만성 질환들, 그리고 이제 불행히도 이제 그 정신병원에서 생기는 것 때문에 정신질환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대하고 있는 지금 미세먼지의 문제나 혹은 폭염의 문제나 환경오염의 문제들, 기후변화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19의 문제에 있어서 취약계층은 항상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사태가 시작할 때 그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가장 끔찍하게 생각하고 가장 두려워한 것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가 생기는 것인데 이제 보시다시피 몇 군데도 생겼고 그거를 뒤처리하느라고 엄청난 노력을 들였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그 전체 중에 아주 일부만이 그렇지만 결국 아마 이제 이 사태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의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 또 삶의 보호의 문제를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인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사회 갖춰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가령 이제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또 뭐 무더위가 문제가 되면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주로 하드웨어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기준으로 보면 이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은 좁은 공간에서 공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로나19를 전파한 데는 대단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폭염 대응 시스템이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통째로 이 근본에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 건강의 측면에서만 하더라도 기본적인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전제를 통째로 뒤집어 봐야 되는 다시 뒤집어 봐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고 결국 인문학이라든지 산업계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결국 나의 삶과 나의
이 업무의 기본적인 전제가 무너지는 시대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이제 우리 삶에 대해서 다시 굉장히 본질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그 조금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서구의 국가들이 이미 이제 100년 가까운 그 시스템을 유지를 해왔고, 우리는 이제 서구를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오면서 계속 우리 자신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유연성, 사고의 유연성이나 우리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미 오히려 선진국들보다는 더 잘 훈련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의 삶이나 또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모든 것들이 대단히 달라질 텐데, 결국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바뀐 우리 삶의 기본적인 전제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그것이 이제 사람 간의 연대, 또 민주주의라든지 우리가 가지는 가치들을 어떻게 잘 지켜가면서 그 시대의 새로운 어떤 바뀐 환경을 이겨나가느냐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준용 약간. 저는 아까 한 발언으로 가름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서운하니까 도서관 홍보라도 하시죠. 예, 오늘 뭐 좋은 시간 가졌고요. 앞으로 계속 뭐 고정으로 해달라는 많이- 뭐 요청도 많이 괜찮습니다. 배웠습니다. 예. 그 필요가 생산을 낳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기후가 필요를 낳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너무 추운 지방에 가서 물을 사용해서 면도할 수 없었던 미군 병사가 전기 면도기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후라는 게 인간 삶을 계속 변화시켜왔던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 기후에 대해서 무지했고 무심했고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으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만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들이 기후뿐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 토론도 그런 것에 일조한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마무리 발언은 네, 저희 아이가 학교 이제 입학식을 못하고 초등학교인데 집에 있어요. 이제 4월 20일 되면 이제 초등 1학년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는데요. 선생님 이제 빨리 만나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오늘 같은 경우는 긴급 보육을 보내는데, 긴급 보육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긴급 보육을 안 했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휴가를 쓸 수가 없어서 이제 긴급 보육 신청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런 긴급 보육을 원래는 뭐 소수 인원만 해가지고 떨어져서 수업을 듣고 이제 급식할 때도 인원이 좀 적으니까 그게 됐었는데,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그게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들, 교육적인 측면들 좀 해결이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래서 아이를 좀 마음 편히 키울 수 있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니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너무 이제 준비한 멘트 애들이 애들이 저는 환경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외국 보면은 환경 수업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걸 네. 알고 그걸 실천하는 자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무리 발언하는데 뭐 다음번에 길게 다뤄야 될 좋은 주제들도 많이 제안해 주셨고, 아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이번까지로 해서 뭐 마무리하자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회 경제 시스템을 한번 뒤돌아보고, 우리 교수님께 제안해 주신 뭔가 사회 보건,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의 위험에 대비하는 여러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한번 대전제부터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마 그런 주제에 대해서 우리 생존 TV가 가장 앞장서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번에도 아마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구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경험들, 고통들 또는 깨달음들, 그리고 그것이 바탕이 돼서 어떤 정치나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다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주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박수 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